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배경,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써온 문학에 대해서 좀 건방지지만 몇 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잘 알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젠가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서 지역에서 이 후배나 친구들이 제 출판기념회를 열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느닷없이 나중에 출판기념회라 해서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앨범을 통째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져가더니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제 삶이 그 한 5분이라는 시간에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린 시절부터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참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정말 의미 없이 살았구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기회가 없는 분이라면 단편적인 스틸 사진보다 이렇게 그걸 연속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자기 삶이 이렇게 쫙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글을 쓴다는 행위는 뭐냐.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보고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모르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글 쓰는 그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문청 시절에 그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지금의 저를 보고 또 제 작품을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많을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심지어는 저한테 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술 먹고 원망하는 후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사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변하는데 제가 어느 삶을 바라보는 지점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그걸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바뀌다 보니까 그 문학도 바뀌더라고요. 글이라는 것도 바뀌고. 그 분기점에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 본명은 따로 있고 그 본명으로 발표했던 작품에 대해서 저는 양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책방이나 인터넷 서점에 가면 제 본명까지 그냥 내가 그래서 그 애원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제발 이거 좀 내 본명 이런 거 좀 빼달라. 그 본명으로 발표된 작품도 좀 소개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안 고쳐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전의 본명과 지금의 필명을 쓰는 시백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작업 사이가 상당히 제 개인사에서는 큰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이것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재미없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우리가 속담 또는 관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나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소설을 잘은 못 쓰지만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게 결국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첩보를 입수했는데 어쩌면 백 선생님께서 여기 오실지도 모른다는 소리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찾아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신없이 살던 문청 시절에 친구들도 와서 지금 상당히 어깨 한쪽이 무거운데 선생님 같이 보시니까 갑자기 그래서 조금 시간은 뒤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어렵게 시간 내주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누추한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백기환 선생님 그 민중미학 특강 제가 들어봤는데요. 총에서 한 말씀 듣고 제 이야기를 이어서 절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우리 이시백 선생은 정말로 해야 될 얘기를 글로 옮겼고 또 꾸려야 될 이야기를 꾸렸고 더군다나 그 소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정말 뜨거운 글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참 문장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글을 읽을 때 문장은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글로 옮겼느냐 이걸 굉장히 무게를 둬서 봅니다. 정말 이시백 선생 정말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로만 끝이고 들어가려합니다. 지금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말씀설에서 설. 근데 저는 소설가가 하는 이야기는 설이라고 하는데 설을 쓰는 게 아니라 썰을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설과 썰 사이의 그 경계. 그걸 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붙이더라고요. 무슨 학자라든가 무슨 설에서. 근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는 소설이 될 수 없다. 문학이라는 지적은 거기가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설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봉건 시대에 정말 우리보다 더 문화적으로 좀 떨어졌던 만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 문자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빛나는 5,000년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우리 문자가 없었던 거죠. 그 왜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옆에 그 중화라고 하는 그 문화적으로 좀 발전한 나라가 있어서 그 문자를 빌려다 썼다. 근데 왜 만주족은 그걸 안 빌려다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게 된 거죠. 힘 있는 권력계층이. 이 한문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이, 계급만이 유지할 수 있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 한문의 난해함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권력들이 독점하는 설, 그것을 유지 기반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민중들이 소위 말하면 그 문자 정보로부터 소외돼가지고 권력 집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진입의 벽이 된 게 이 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보면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막걸리 보안법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게 하는 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우리 작동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 이런 사회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했다 막걸리 먹으면서 끌려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라든가 또 요즘 최근에 근자에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보수계층이라든가 트위터로 선거운동한 걸 선관위에서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MB 정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면은 설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과 썰은 어떻게 다를까?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내세우는 쉬운 말이 있죠. 참,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아닙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게 불금이라고 하는데 이 불금의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더 또 값진 게 있다고 이 설을 주장하는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급분을 걸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침묵이라는 걸 미덕화하고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과거에 쉬운 한글을 배제하고 어려운 한자를 계속 고집해왔던 봉건시대의 이 권력계층의 수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설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소외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과 썰은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안가에 모여서 시바스 리가를 먹으면서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입니다. 그러면 이 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썰이랑은 안가가 아니라 장바닥에 순대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번엔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설이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은 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밑줄 치세요. 이거 수근수근하는 이게 제가 발견한 국어학 개론의 나오는데 이 설과 썰은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안가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거기에 모여서 이 안가가 유행한 것은 대중화된 것은 불행한 사건 또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시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죠. 민중에게. 그래가지고 안가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안이 평안하고 안락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가라는 게. 그래서 난 안가가 뭔가를 했더니 뭡니까? 낮에는 모내기 하러 가서 장화 신고 흑발로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던 대통령이 집에 돌아와서는 안가에서 여대생과 시바스 리갈 마시는 곳 이게 안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됨 이게 설이에요. 설. 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내기 하러 갔을 때는 막걸리 마시다가 안가에 와서 여대생 옆에 끼고 시바스 리갈 먹다가 총에 맞아 죽음. 이게 썰입니다. 바로 제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썰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소설가가 다뤄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점되어 있는 권력계층으로부터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급훈을 걸어놓고 침묵을 더 웅변보다 뛰어나다라고 쇠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말 많은 거를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 여기고 말을 잘 못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겼어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게 뭐냐면 말 많으면 공산당. 이게 말지 말라는 공산당은 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우연의 기저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독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서 이 권력에 의해서 독점된 설로부터 벗어나서 골방에 벗어나서 저작거리에서 없는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즐거운 없는 사람들끼리 좀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수근수근 떠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소설의 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쓴 소설들은 항상 좀 뭔가 삐딱하고 빈정거리고 비꼬고 하는 지점이 바로 설이 아니라 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이야기들은 최근에 제가 나온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좀 삐딱하고 불온하고 불순하고 좀 수상적인 그런 얘기들로 일관이 됩니다. 저를 아끼는 선배 한 분이 나한테 이런 말합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써라.
왜 삐딱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삐딱한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우리 동료들도 있고 옛날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얼마나 양처럼 어린 양처럼 양순하고 우경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개미집이라는 단골 술집에 앉아있다가 특히 여학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나갔어요. 그만큼 숙기가 없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믿었던 게 뭐냐면 침묵은 금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 학교 가면 선생님만 쳐다보고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입을 다물고 선생님만 봤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레슬링 할 때도 계속 선생님만 봤더니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불러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면 얘는 왜 하루 종일 나만 째려보냐고. 제가 그 정도로 고지식하고 순결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순정파였냐면 이거 뭐죠? 이 골상으로도 입증이 돼요. 저 몰랐는데 뒤가 송경동은 튀어나왔는데 저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뉘어놨을 때 깐났을 때부터 이렇게 성질이 순한 아이들은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납작하게 됐는데 이 송경동처럼 막 이렇게 저항하고 반골 기질 있는 사람 엄마 눕혀놔도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니까 이 머리가 짱구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이게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양순했어요. 근데 그런 나마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되느냐? 그건 세상이 삐딱한 탓이지 제 성정이 그렇게 삐딱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삐딱한가? 저같이 양순한 사람이 왜 삐딱이가 됐는가? 한번 세상을 진단해보자. 국민 소통을 약속한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제일 먼저 당선되자마자 그 대변인인지 뭐하는 자가 한 말이 48%의 국민은 종북주의자다. 이 말은 자기를 찍지 않은 자, 나를 지지 않은 자하고는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말들을 하는 세상이 바로 국민 대통합이다 이거예요. 그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는 그 대통령을 집권한 초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 137명의 젊은 작가들의 선언을 한 걸 고발을 했어요. 이 말은 소통의 시작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불통하겠다는 선언이고 이러한 세상은 소통이란 말의 의미가 맞지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소통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하고만 통하겠다. 이거를 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그걸 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통하는 대통령,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절벽의 머리를 가진 저래도 삐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기 혼자 위안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꽃의 아름다움 알고요. 별의 낭만성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시대에 일제시대에 만국민의 서러움을 가졌을 때 정말 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정말 이런 정취 아름답고 뭐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의 시를 표현한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예를 들자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이것은 이건 폭력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자전거 길과 꽃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만한 상황인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꽃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위해서 24명의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꽃을 세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땐 꽃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칼보다 더하고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우리에게 쏘았던 최루탄보다 더 눈물나게 하는 이건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꽃의 아름다움, 별의 낭만적인 표현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태평성세에 이르렀을 때 정말 바람직한 세상이 됐을 때 해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상황과 이야기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걸 잘 몰랐어요. 예전에 제 개인적인 그런 세상으로 살 때는 이 세상은 내가 눈 감으면 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쨍쨍 내리는 햇빛이 비치는 백주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 감으면 그때는 밤이다. 이렇게 세상을 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꿈꾸는 세계를 글로 표현하는 게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낚시에 미쳐서 10년을 세월을 보냈는데요. 우리 백귀한 선생님께 야단을 맞을 일인데 이 정신없이 그 물가를 찾아서 배를 이렇게 동경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몽상적인 사람이냐면 남들은 낚시를 좋아하면 그냥 낚시를 가면 되는데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꿈꾸는 삶은 뭐였냐면 가장 바람직한 생활은 꿈은 뭐였냐면 내가 창문으로 낚싯대를 던져서 낚시할 수 있는 집에서 사는 삶. 그래가지고 그런 집을 찾아서 계속 다녔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집이.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 요트가 있더라고요. 잡지에. 보니까 낚시 잡지에 요트가 있는데 그 안에 침대도 있고 밥해 먹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500만 원짜리 전세를 뽑아서 그 배를 살라고. 그래서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직장도 가고 자전거로 장도 보러 하고 잠잘 땐 다시 배에서 살고 이런 계획으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배를 살려면 일본에서 주문해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가격이 1억 얼마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포기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안 해가지고 저 나중에 고무보트를 샀어요. 고무보트. 그래가지고 고무보트 한번 타려면 바람을 한번 부는데 막 혈압이 입으로 불다 보니까요. 막 그냥 머리가 이마에서 터질 거. 그래서 한 30분은 불어야 이 배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드디어 저 대성리 위에 작은 개울에서 띄웠어요. 제가 이제 꿈에 그리던 배 위에서의 생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구름을 바라보는데 이 배가 이 배 위에서 이 구름을 바라보니까 정말 무릉도원에 온 것 같아. 천국에 온 것 같아. 내가 꿈꾸던 세계를 드디어 이루어냈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구름을 보면서 내 꿈에 잠겨가지고 있다 보는데 갑자기 배가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본류로 떠내려와가지고 이게 그 북한강에 이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제가 그 고무보트를 탔던 그 구암천이라고 하는 작은 개울에서 벗어나서 그 팔당댐으로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머리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댐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강 한가운데 북한강 한가운데서 고무보트를 그 플라스틱 노가 있어요. 그걸 저어서 거꾸로 거슬러 오는데 몇 번 저으니까 그 플라스틱 노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꼼짝없이 이제 팔당댐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팬티만 입고 뜨거운 여름에 고무보트에서 손으로 노를 져가지고 도착한 곳이 저 양수리 두물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긴 살았는데 그 출발한 지점에 차가 있었어요. 이걸 돌아와야 되는데 그 땡볕에 이 팬티만 입고 그 고무보트를 짊어지고 땡볕에 그 차가 쌩쌩 달리는 길을 무려 1시간에 걸쳐서 돌아오면서 제가 거기서 번쩍 얻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구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던 무릉도원의 구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해도 역사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강물은 끝없이 나를 어느 지점으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대호각성을 해서 할 이러면서 제가 어떤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개인적이고 눈만 감으면 밤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적인 나라 할지라도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내 사회와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그 뜬구름과 같은 삶이다. 그때부터 제가 나만의 생각이나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안 계시죠? 한글. 제가 과거에 어떤 글 썼냐면요. 저도 제 데뷔작이요. 아버지의 그 뭡니까? 애인과 사랑에 빠지는 아들의 이야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그 은교 같은 거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 그 보트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외람되면 박수 한번. 제가 그러한 깨달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조금은 성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새롭게 보고 그때 마침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박일환 시인도 지금 현직에 계시지만 제가 교사가 되는 것은 내가 맡은 반만 1등 시키면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만 열심히 가르치고 일요일날 쉬는 날에도 나와서 애들 나머지 공부시키고 내 반만 알았어요. 다른 반 애가 우리 반에 때리면 쫓아가서 내가 더 때려줬어요. 우리 반에 때렸다.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건들지 못해 다름을. 그때 그 푼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은 체육대회도 1등 해야 되고 합창대회를 나가도 1등 해야 되고 모의고사 시험 봐도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 저는 나는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인적이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던 시기에 같은 학교 공간에 전교조라고 하는 단체를 결소하는 그 시기에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 교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도 고초를 겪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 좀 양심이 꺼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밤늦게 와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 운전사가 나한테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가 이 전교조 해직으로 막 2,000명, 3,000명이 해직될 때요.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나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선생님 참 요즘 고민이 많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전혀 난 마음이 안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바로 고무보트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는 떠내려가면서도 계속 하늘의 뜬구름만 보며 여기가 무릉도원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삶 속에 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 사상이 불순한 교사들이 제가 글 쓴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저를 하면서 뭐라 하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고 제가 이 사상이 불순한 교사들 틈에 끼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잘만 나왔으면 제가 지금 교장 선생님도 되고 그럴 텐데 그냥 그 바람에 전교조 뒤늦게 몸을 담으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저 자신의 고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작업, 최근에 쓰고 있는 이야기들의 중심 화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화두입니다. 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편을 드는가? 그 다음에 민중은 과연 선한가? 이런 화두에 대한 고민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또 평생 동안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도 지금도 새방에 살고 있는 우리 작은아버지라든가 방범대원 하다가 지금 새방에서 여전히 자기 집도 못 가지고 사시는 고모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들이 참 평생을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왜 이분들은 나만 가면
채널 조선을 틀면서 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의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물음이었어요. 거기에서 민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민중은 과연 항상 피해를 보는 그런 존재고 약한 존재고 그 다음에 선한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중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는가? 우리 존경하는 백기환 선생님 계시지만 이심이라고 하는, 선생님 민중미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용에 비하면 아주 약하고 그러나 착한 존재죠. 그러나 착하다는 것이 때로는 의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또 다른 폭력의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거기에 휘둘려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악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저는 똥파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용역 깡패들이 들어와서 포장마차는 철거하고 뭐 이런, 제 소설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을 용역 깡패들이라고 해서 그 집안을 보면 전부 저 서민이나 없는 사람들의 자식이에요.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없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결국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일조차 없는 집 자식들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시키는 이런 사회에 있다. 이러한 일에 휘둘리고 있는 이심이들. 이 이심이가 바로 우리 새뚜기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민중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저한테는 강렬하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고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전에 민중문학이나 이런 선구적인 작가들이 민중의 핍박이라든가 억울함, 눈물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저는 민중이 왜 그러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민중은 과연 어떠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박정희와 전두환을 얘기하지만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의 강고한 대우가 누구였습니까?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의 주체적인 의식이 없었던, 그 선하기만 하고 힘은 없었던 그러한 이심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유신 독재에 대해서 투표를 던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 민중이라 불리는 우리 대다수 98%가 찬성표를 던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를 비난하고 전두환을 옥에 갖추고 했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바람막이를 했던 민중은 과연 자기 반성을 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시작이 바로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지금 FTA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업이 완전히 붕괴돼서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은 강아지와 노인밖에 없다. 이런 말이 들리지만 왜 이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없으면 그것은 벗어날 수 없다. 이 작업에서 시작한 게 제가 누가 말을 죽였을까라는 농촌 소설이 됩니다. 거기에 제목은 의미하는 게 뭐냐. 옛날에 제가 사는 데가 좀 산골 마을인데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거기에 광대우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유명한 양반집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집에 잔치를 벌였을 때 거기에 광대가 놀다가 줄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삭도 못 받고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넘어갔다는 고개, 그 광대울인데요. 그 광대울 옆에 말무덤이 있어요. 말무덤. 그래서 이 말무덤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전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 할 일은 없고 힘은 많이 남는 그 농촌 청년들이 모여서 어느 날 술 먹다가 이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동네 말무덤 있는데 이게 옛날에 양반 여기 부잣집에서 부리던 말을 묻었던 무덤이다. 그런데 여기에 파보면 양반집이었으니까 말만 묻은 게 아니라 아마 돈도 묻고 이랬을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다, 야 뻥이다, 그리고 없다 하다가 그럼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좋다, 나오면 너 그럼 술 다 사고 포크레인 값도 네가 내. 그래가지고 그 말무덤을 팠어요. 근데 남의 밭인데 계속 파도 안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그 밭만 다 망쳐놨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말을 묻었다는 이야기는 동네에 자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아, 평생 동안 이 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평생 동안 양반을 태우고 다니다 허리가 휘도록 태우고 다니던 말이 결국은 허리가 부러져서 그 고개를 넘다가 죽었어요. 양반이 불쌍히 여겨서 말이지만 무덤에 파서 묻어줬습니다.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야, 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무덤까지 만들어서 묻어줬구나. 그래서 그 말 무덤 속의 말이 너무나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농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품삯도 안 주는 부역에 동원되고 여러 가지 도시의 개발의 정책을 세울 때 가장 희생이 됐던 게 농촌이었습니다. 그 농촌에 희생이 된 평생 동안 양반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이 타고 다녔던 말이었던 농민이 오히려 분노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무덤이라도 만들어준 거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존재. 이것이 농민이 아니겠느냐. 그 어떻게 기쁘게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에 성공하고 나와 혁명과 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일찍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에 농민들이 가는 거예요. 와, 우리 같은 농사꾼의 자식이니 농민들 편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 뭐니 해도 그분 때가 제일 좋았다. 좋긴 개뿔이 좋아요. 열어보면 농사 모내기 할 때만 쫙 와가지고 장화 꺼내가지고 뭡니까 그 모 심는 거 몇 개 심어놓고 막걸리 마시는 것만 알고 감격. 야, 이렇게 소탈한 그것만 알았지. 그날 바로 헬기 타고 저 안가에 들어가서 여대생 끼고서 시바스 리갈 먹을 건 몰랐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썰의 지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우리 사회의 민중들이 분노해야 돼요. 야, 여태까지 막걸리만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모르게 시바스 리갈만 먹었구나. 이렇게 분노해야 될 민중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시바스 리갈이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나라가 됐어요. 야,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께서 많고 많은 더 비싼 양주도 있는데 양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이 시바스 리갈밖에 안 드셨구나. 이 정도로 감동하는 민중. 이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바스 리갈이라는 양주를 먹은 게 아니라 시바스 리갈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로얄 샬루트라는 술이 있대요. 이게 엄청난 고가래입니다. 그 회사가 시바스 리갈사예요. 그러니까 시바스 리갈을 먹은 게 아니라 시바스 리갈사에서 나오는 로얄 샬루트라는 양주를 먹다가 세상을 이제 하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민중들은 그 고가를 안 먹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도 고마워하는 주인에게 자기 허리를 부러뜨린 주인에게 감격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게 하고 불임을 당하면서도 그 저항하지 못하게 한 이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땐 설로는 안 된다. 이건 어떤 학문적인 또는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님, 홍세아 선생님 저 여러 가지 좋은 책 써봤지만 민중에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민중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뭡니까? 네, 아침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아침 드라마가 가장 위력이 있는데 아침 드라마에서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라도 소설로라도 재미있게 써야 되겠다. 재미있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제가 농촌소설이라는 걸 쓰면서도 겉으로는 재미있지만 웃음이 나지만 한창 웃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퍼지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누가 말을 죽였을까와 또 하나가 갈복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갈복콩이라는 작품은 소설집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한 3세밖에 안 팔렸어요. 3세밖에 안 팔렸는데 왜 안 팔렸나 했더니 요즘 책들은 주로 뭡니까 이 학교 도서관에서 사줘야 되는데
제목이 음란하대요. 갈보콩 그래가지고 이 갈보가 19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안 반입을 하는 게 이게 음란도서 이렇게 의식이 돼서 사실 음란도서는 아니고요. 불온도서입니다. 상당히 불온한 책인데 그런 내용의 농촌소설 작업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제2의 이문구라는 좀 과한 호칭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좀 가슴이 아픈 지적입니다. 제가 이문구 선생이 존경하고요. 정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작가이시긴 하지만 제가 그 뒤를 이을 만한 작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회의적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분에 넘치는 그 제2의 이문구라는 말이 돌아왔느냐. 제가 볼 때는 농업이라는 분야가 이미 사양산업이 됐어요.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학판에서 농촌소설이니 농민문학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의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쓰면 뭐예요? 안 팔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분야를 언급을 안 하고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별로 뭐 할 일도 없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은 것도 얼마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왕 버린 몸 나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농촌 이야기를 좀 쓰다 보니까 저한테 영광스럽게도 그 칭호가 돌아오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는 사양산업의 분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사회적 담론이 될 수 있느냐. 가슴 아프지만 담론이 못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말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사투리지 않습니까? 그 소멸하는 농업과 거의 비슷한 언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죠. 제가 책을 보려면 요새 20대에게 타깃을 맞춰야 된다는데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사투리를 뭐라고 인식하나 때 제2외국어보다 어렵대. 제2외국어.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가 않아요.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파는 이야기는 잘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고 제 운명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고 우리 사회 민중이 선하지 않다. 꼭 선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만 성찰되지 않은 민중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치 가깝게는 지난 선거에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크게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아까 이심이가 쇠뚝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힘있는 권력에 말노릇밖에 못하고 또 코끼리 노릇밖에 못하는 거죠. 코끼리란 말씀은 뭐냐면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를 잡으러 갈 때 뭘 타고 갑니까? 길들인 코끼리를 잡고 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빨치산을 토벌할 때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전향한 빨치산을 내세웠거든요. 자, 이처럼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가장 간교하게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력을 보면 다 왕년에 노동운동한 사람들. 전향하거나 변절한 사람, 길든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처럼 민중이 성찰되지 못한 그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휘둘리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깨우칠 수 있는 작업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이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침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출생의 비밀 이런 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어요. 예를 들자면 농민에 대해서 당신의 모습이 이런 꼴밖에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민들은 또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또 저는 우리 동네 분들한테 절대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가는 자기 얘기가 이렇게 비꼬는 틀어 나오면 제가 동네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사실은 보여드리지도 못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민중들의 성찰을 도우려고 하는 이 썰 자체도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많이 배우고 많이 재산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가 돼요?
강남 좌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재산도 있는 사람일수록 성찰을 더 많이 해요. 강남 좌파. 거기에 비해서 없는 사람들,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노숙우파. 제가 노숙인들 글쓰기도 좀 해봤는데요. 그럼 노숙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노숙인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밑바닥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운이 나빠서 비록 지금 이렇게 됐지만 왕년 얘기를 좋아해요. 나도 한때는 사장이었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지향점은 뭡니까? 성찰되지 않은 삶은 뭐냐? 자기의 현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에 대한 분노하고 저항하기보다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부자 이명박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울산의 노동자들의 그 밀집도하는 울산에서도 노동자 후보가 이기지 못해요, 선거에서. 왜 그러냐? 안 그런 노동자들도 많습니다만 노동자의 다수가 꿈꾸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빨리 나도 내 사업하고 사장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의 현실을 자부하지 않아요.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주 마시고 와서 아들에게 불러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악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나 같은 아버지 되지 마라. 절대 나 같은 노동자 되지 마라. 이 말을 바로 노동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노동자 스스로를 경멸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노동자는 승리할 수 없다. 성찰할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노동자라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너 이를 악물고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자로도 행복하게 하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게 참된 아버지고 참된 노동자가 아니겠습니까? 백기환 선생님 박수까지 받고 보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나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르요. 정신없이 빠릅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하죠. 뚝섬의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경주마들이 이렇게 눈 가리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눈 가리개를 하더라고요. 옆을 보지 못하게. 앞만 보고 달리기 합니다. 양계장의 닭들은 차단을 해서 오로지 알만 낳게 하는 거. 개농장에 가서 개를 기르는 방법을 봤더니 아시는 분, 성남에 개농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릅니까? 강아지 때 자전거 바람 넣는 그 바람으로 귀에다 대고 바람을 넣어서 고막을 터뜨려요.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가 평생 동안 세상을 밖을 내다볼 수 없는 높이로 벽을 쌓아놓습니다. 그 안에서 먹이만 주니까 소리도 못 듣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살이 금방 쪄요. 3개월이면은 뚱뚱해져서 보신탕집으로 파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민중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대출 러시앤 캐시 이자 갚으려고 원룸에서 고시원에서 칸막이 된 그 틈에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양계장의 닭이나 바로 성남 개시장에 평생 동안 시멘트 벽만 살아가는 그 농장의 개와 다를 바가 뭐냐. 그럼에도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내 귀가 안 들린다고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치료법이 되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의식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너를 아프냐? 너를 아프게 된 자에 대해서 분노하라. 분노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청춘이라고 다 아프다면 왜 이건희 씨의 아들들은 청춘기에 하나도 안 아팠냐? 왜 힘있는 자들의 자식들은 아픔이 없이 청춘을 보냈냐? 이렇게 따져야 우리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픈 사람들이.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이 서울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다가 해준 사례집이 그 책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청춘에서 승자입니다. 승자 독식. 그런데 승자마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교육, 무엇을 위한 나라인가? 서울대가 아프다면 지방대는 뭐예요? 중상이에요, 중상. 고졸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고졸은 살 수가 없는 사회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청춘에는 다 아파. 이렇게 힐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삐딱해야 되겠다. 네가 아프게 한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네가 너를 허리를 부러뜨린 양반에 대해서 보여주고, 네가 묻혀있는 무덤 속에 죽은 말이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게 소설가가 적어도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설이 아니라 썰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침묵은 금이다는 속담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했습니까? 선생님, 그 말씀 누가 했죠? 네, 이승만이 했습니다.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래놓고 전쟁 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대전으로 튀었어요. 그래놓고 다리를 끊어버렸어.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을 나중에 어떻게 몰았어요? 미안해. 나만 살겠다고. 난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적군이 못 오게 다리를 끊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위로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피난 안 갔어? 사상이 불순해. 부역자를 몰았어요. 자기가 다리 끌어놓고. 이래놓고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화합하면 안 돼요. 노사화. 우리는 한 식구다. 화합하자. 저희 집이 산속이라 닭을 길렀어요. 그 닭을 기르다 보니까 암탉 한 마리, 10마리에 수탉 한 마리를 길러야 되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2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수탉들이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근데 제가 유심히 관찰하니까 수탉이 어딜 공격하냐면 꽁지털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꽁지 없는 수탉이 한 마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 꽁지 없는 수탉이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걔만 따로 불러서 힐링을 했어요. 힐링. 먹이도 따라주고 너 불쌍한 우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꽁지 빠진 수탉은 우리 집사람만 따라다녀. 자기 닭들하고는 왕따가 돼가지고 못 노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불쌍히 여긴 닭이.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마당에 있는 닭들을 보고 이야 닭 한 마리 잡자. 잡읍시다. 여보 닭 한 마리 잡아. 우리 집사람은 서슴없이 뭘 잡았어요? 꽁지 빠진 수탉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동정으로 얻을 수 없다. 그 불쌍한 수탉이지만 동정할 땐 동정하지만 그 동정에서니 언젠간 그 닭의 목을 제일 먼저 조이는 겁니다. 노사화, 노조가 사용자의 회사와 화합하는 것 좋습니다. 뭉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정을 바라고 연민을 호소해서는 절대 권리는 얻어질 수 없다. 역사를 돌아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갔던 역사의 진보는 피를 통해서 피의 역사를 통해서 진보했고 싸움이 있었고 투쟁이 있기 때문에 얻어낸 그러한 싸움의 승리의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뭉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화합해서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의 진보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눈물로 호소하고 저들의 동정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드리는 속담은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없는 사람에게 인내는 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근데 그 열매는 살아보니까 더 쓰더라고요. 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계속 쓰기만 하고 정말 그 쓴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맨날 단 음식만 먹는 있는 사람들은 가끔 쓴바귀도 먹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먹으라 그래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인내하면 안 됩니다.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참아서는 안 돼요. 아프면 분노하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없는 민중들이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첫걸음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힐링의 대상,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 연민의 대상, 꽁지 빠진 수탉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꽁지를 빠지게 한 그 상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럴 때 이놈아 아직도 힘이 있구나 해서 목을 좀 오늘 조일 걸 내일 조인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계속 불쌍하게 쫓아다녀봐야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다. 우리의 역사는 멀지 않게 숱하게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도 우리는 한 가족과 같다, 뭐 한솥밥을 먹는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기업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기업주가 노숙인 되고 기업 사장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없어요. 항상 노동자들을 그 목을 조여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왔다는 걸 IMF 때 여실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적어도 민중 중에서도 노동자는 성찰되어야 되고 각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현실은 노동이지만 꿈꾸는 지점은 딴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쪽에 표를 던지고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제 소설 나는 꽃도둑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냉혹하게 비정하게 비틀고 풍자한다. 긍정적인 면이 없다. 이렇게 고문을 시켜서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엎어진 놈한테 가서 등에 타가지고 더 짓누르는 이야기를 써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말 무덤 속에 갇혀있는 허리 부러진 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련의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민중을 이루고 있는 여러 계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완강한 어떤 보수적인 계층을 가지고 있는 그 민중들의 작업들이 일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게 농촌, 그 다음에 교육, 이번에 소위 말하는 장바닥의 자영업, 이 자영업의 문제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독자들 중에 실망하는 분도 있어요. 제2의 인문구라 해서 계속 농촌 소설을 쓰기로 했는데 왜 청계천까지 상경을 했느냐, 왜 난데없이 좋은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교육 문제까지 다루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민중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작업 중에 하나가 이번엔 종교입니다. 우리 사회의 완강한 반통일적이고 그 반진보적이고 반역사적인 계층을 이루는 것 중에 유감스럽게도 전부는 아닙니다만 개신교라든가 이런 신앙이 왜곡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우리 개신교의 문제들을 다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최근에 1년에 작업을 하는 문학적인 화두가 되고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대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보는 데서 우리의 힘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나 열심히 하고 노동자는 일터에서 노동이나 열심히 하고 정치는 우리끼리 안가에서 시바스리가를 마시면서 우리끼리 하고, 이런 이상적인 말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렇게 분업화된 세계,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개미의 우화입니다. 개미. 일개미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영개미는 열심히 알 낳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일개미는 왜 평생 일만 해야 되는데요? 나도 알 좀 낳아보자고요. 왜 일개미를 민중에다 비유해야 되는가? 왜 일개미는 일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동화를 쓰려래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개미 이런 제목의 동화 곧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연어는 왜 죽을 줄 알면서 계속 돌아오는가?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연어. 이것도 속편로라. 이런 생각들이 왜 아이들은 항상 순종과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로만 교육해야 되고 정치로부터는 금기시되고 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개미도 아니고 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일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여왕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여왕도 일도 좀 시켜봐야 되고 이러한 사회가 될 때 조금은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는 국민 항복인지 국민 행복인지 그 시대로 돌입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고를 꼭 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저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들의 대안이 무엇이냐? 저는 없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연대밖에 없다. 연대만이 힘이다. 말은 흔히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에서 1900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 선생님들, 또 종탑에서, 또 철탑에서, 크레인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다음에 승리해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승진해서 부장도 되고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됐을 때 어떤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미리 다짐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왜 우리가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 더 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왜 노동운동하고 노동자 출신의 사장들이 더 악랄하게 악독하게 노동자를 탄압해야 되는가? 성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꼭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도 연대해야 되지만 일찌감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했던 거는 거창하게는 국가주의하고의 단판입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애국하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보다 이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국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국가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되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힘있는 자들이 누누이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게 애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국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들만 애국해야 되는 사회, 없는 사람들만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는 전쟁터에 가서 남의 나라 사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집에서 호롱불을 켜고 싸움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을 그 이국의 병사들에게 총질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시절, 그런 나라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조금만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이라크에도 가고 우리의 젊은 병사들을 여전히 외국에 파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이 추악한 용병에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을 팔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러한 것이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봐도 자기 자신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없는 집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병역 기간이 짧다느니 이렇게 발을 굴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 이 자들이 옹호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해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 안 된다면 나라를 부정하고 새 나라를 만들든지, 그래도 안 된다면 개인적이지만 백 선생님께는 야단 맞겠지만 저는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귀화를 하려고 해요. 영원히 희망이 안 보인다면 이 나라를 제가 선택을, 이 나라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 수도 있다. 끝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국가나 애국주의, 국가주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을 자행한 일들 돌아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나는 꽃도둑이라는 작업에서도 봤던 건 뭐냐. 시라고 하는 지자체지만 그건 국가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조경이나 자전거길 여기에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내몰아서 거기에 꽃밭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저는 4대강이 나왔을 때 이 작업을 착안했습니다. 왜 이 이명박 씨가 4대강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청계천을 뜯어엎고 꽃을 심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관광버스 대절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잘했다고 환호만 했지, 이렇게 그 사람의 간땡이를 키워주니까 그 사람이 이왕 내친 김에 이번엔 개천이 아니라 뭐예요? 강을 다 뒤엎는데 나섰던 것이다. 4대강을 만든 건 이명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런 것들을 조망하고 싶고 4대강의 원루이,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청계천부터 한번 조망을 해보자. 그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늦게나마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나는 꽃도둑이다라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없는 물을 한강에서 끌어올려서 맑은 개천을 만들고 거기에 풍덩거리며 헤엄쳐 다니는 잉어만 바라볼 때 환호했지, 그 자리에 그 꽃밭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서 벼룩처럼 살던 없는 사람들이 저 어디론가 벼룩처럼 털려나고 어디선가 눈물꽃을 흘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명박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돌아보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이심이가 쇠뚜기가 될 수 있는 민중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거창하지만 제가 나는 꽃도둑이다라는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